네, 코인 원샷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1호 교수로서 코인계 신사라는 별명까지 붙여준 선생님인데요. 오늘 가장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과 다시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는 ETF 쪽으로 먼저 질문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비트코인 ETF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지 아니면은 직접 코인을 보유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ETF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반대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ETF 투자 그리고 직접 보유 중에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블랙락이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그 투자사에서 그 이더리움 뭐 아니면 비트코인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ETF를 지금 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투자를 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그 ETF는 이제 간접 상품에 이제 투자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ETF를 운영해서 올라가는 수익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대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변동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장점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TF 자체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이고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현물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맡겨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지만 대신 잠을 못 잡니다. 예, 직접적으로 갖고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이게 또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이런 단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ETF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리스크도 그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뿐이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방식 함께 좀 병행해서 보시는 게 나은데 그 투자 성향은 이제 자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서로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모험적인 계신 분이 계시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뭐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이런 장점하고 단점 뭐 직접적으로 보유해서 그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비트코인이고 간접적으로 좀 한 달에 건너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ETF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좀 더 다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쪽을 반영하셔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신다든가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모든 투자 전략이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등장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처럼 이 코인을 팔지 않고도 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버러지인데요. 이제 네버러지에 대한 이제 이슈 뭐 어디 이제 작년에 이제 한참 문제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코인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뭐 이런 상품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가상자산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다만 이런 비율이 자기가 뭐 이렇게 100개를 여놨으면 거기서 이제 담보를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뭐 300을 갖거나 400을 갖거나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그 작년 뭐 한 이맘때보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낮춰진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네버러지 물량이 한 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정확하게 그 10월 15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25년도 10월 15일 날 그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락폭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금 뭐 9천만 원대 갔다가 뭐 1억 원대 갔다 뭐 계속 그러지만 그때 10월 달 이후로는 거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폭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그래프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장점은 아무래도 그 대출 서비스는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다 처분하지 않아도 그 비트코인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상당히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물량이 이제 많아지면 그 아무래도 가격이 급락한다든가 막 이러면 이 강제 청산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그 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이 투자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접근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변동성과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좀 고려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코인과 AI까지 같이 결합해서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AI 에이전트들이 경제 활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결제 수단으로 바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AI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결제를 처리하는 이런 AI 경제 시대가 오게 된다면 사실 기존 카드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암호화폐가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이 비대면 경제가 빠르게 확대가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과연 이렇게 자동화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AI가 지금 여러 군데서 활성화가 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가 가장 많이 접목이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이 금융시장이거든요. 특히 금융 시스템에 AI가 상당히 많이 접목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ARS 전화를 하시잖아요. 얘는 이제 기계음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기계음은 맞긴 하지만 AI가 접목된 예, 그래서 목소리도 실질적으로 이 그 뭐 상대방이 가장 친화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걸 AI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사소한 거에서부터 이 AI가 들어와서 특히 AI 에이전트라든가 생성형 AI 이런 부분이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금융 시스템에도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지만, 근데 이런 환경이 계속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그 결제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 전통적인 어떤 지급 결제 수단 중에 어떤 지급결제 인프라는 이 신용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신용카드의 어떤 의존도가 90%에 육박합니다. 네. 일본은 한 15%뿐이 되지 않아요. 미국도 한 45% 정도. 네. 그리고 뭐 중국은 한 50%, 뭐 60%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90%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가상자산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고 그것도 AI가 이제 결제를 한다 그러면 그 특히 뭐 AI 경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만약 이런 AI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다른 그 금융 시스템과 견주어서 어떤 블록체인 인프라라든가 AI 경제 인프라가 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AI 경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 확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확대되면서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향후 AI 경제에서는 결제 네트워크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럴 날이 오려면 상당히 멀었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네. 지금은 이제 시스템 자체가 좀 공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레가시 금융에서의 어떤 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확 무너뜨리고 거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금융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 들어온다 이러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이제 뭐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블록체인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그 이슈도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AI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다 장악한다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떤 위협 뭐 이런 부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어떤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뭐 사라지고 뭐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이제 두 시스템이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런 걸 주로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예, 그 어떤 그 금융이라든가 그 AI를 기반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기존의 금융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이 시스템이 같이 융합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서로 좀 더 보완하고 그 대체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이런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네,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시스템이 융합되는 즉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전망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제인 토큰화까지도 같이 좀 접목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블랙록과 JP 모건 같은 이런 글로벌 금융사들은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토큰화 금융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히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과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이 성장이 된다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두 번째 뵀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RW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뮤직하우 뭐 이런 부분 아실 거예요. 조각 네.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버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물을 다 디지털화해서 실질적으로 쪼개가지고 권리를 갖고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RWA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최근에 이제 아실 거예요. 대체거래소 그래가지고 그 장외거래소에 대한 이제 인가 부분 그래서 뭐 KRX의 그 어떤 자회사 개념인 KDX라든가 그 넥스트 트레이닝의 어떤 자회사 개념인 뭐 대체거래소 뭐 이런 식의 뭐 그 인가가 지금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락이라든가 JP 모건 또 심지어 이제 체스까지 이런 이제 RW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뛰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어떤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어떤 주식 시장 이런 것의 어떤 그 이 중간자적 그 어떤 그 자산을 그 실질적으로 디지털화한다 이런 게 큰 흐름이거든요. 전반적인 세계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뭐 블랙락이라든가 JP 모건, 체스 이런 쪽에서도 발빠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STO 법안도 통과가 됐지만 그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거래소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통 금융과 어떤 이 블록체인 어떤 금융의 어떤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런 토큰화 금융이 오히려 새로운 금융 접근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뭐 충분히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제 지적이시고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뭐 국가의 어떤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국가 기반의 어떤 법정 화폐 자체가 통용되는 데 있어서 좀 임계치에 달하든가 뭐 이런다 그러면 이 아무래도 은행 계좌라든가 어떤 이 투자 시장에 그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제 금융 접근 이런 수단으로서의 어떤 이 토큰화에 대한 이 토큰화 금융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이 토큰화 금융이 이제 확대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반의 어떤 전자지갑 뭐 이런 부분이 다양한 이제 금융 자산을 접근할 수도 있고 포섭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마 새로운 이제 금융 접근 뭐 경로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는 국가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RWA 시장도 이 어떤 이 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든가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다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 못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RWA 시장도 상당히 확대가 될 것이고 동달아서 어떤 토큰화 금융 자체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향후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제도적 규제라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불완전하다 그러면 제도를 시행한다 그래도 그 역효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RWA 시장이라든가 토큰화 금융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규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투자자 보호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런 걸 발판을 해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먼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도 7월 19일 시행이 됐지만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누나테라 사태, FTX 사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뻥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조치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토큰화 금융 이 자체도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는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이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선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 국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아까 AI 이야기도 짚어봤고 또 토큰화 이야기도 짚어봐서 같이 엮어서 추가적인 질문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AI가 사실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또 투자 결정까지 내려지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사실 그 AI들이 운용하는 자산 자체도 토큰화될 형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게 됐는데 결국 이런 AI 경제나 RWA 시장이 서로 맞물리면서 또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AI라든가 이제 RW 다 대부분 다 디지털 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AI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AI를 본 사람도 없고 비트코인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물건을 뭐 토큰화 시킨다 그러면 지분 구조는 디지털 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실물로 해가지고 등기부등록을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RW 한다 그러면 그
그 건물 자체를 갖다 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그 지분율 가지고 나눠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익을 향유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이제 RW 이런 시장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AI라든가 RWA가 상당히 뭐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AI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만 이게 뭐 장밋빛만 이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그 이 RWA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는 이제 나눠 가지고 갖고 있긴 했지만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누가 평가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좀 약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을 저희가 이제 RWA에서 토큰화 시켜 가지고 서로 지분을 뭐 10명에서 나눠 가졌어요. 아니면 미술품도 뭐 몇 명에서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 원래 이 가격을 얼마로 볼 수 있느냐 이 가치를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이죠. 거기도 평가를 누가 해줄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숙제도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AI 경제가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AI 관련 법률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생성형 AI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면 여기에 대한 저작권법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걸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규범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뭐 그 작년에 한 그 여름이었나요? 좀 됐나? 그 지브리 스타일 뭐 기억하시죠? 네네. 네, 생성형 AI에서 자기 사진을 주면 그 만들어서. 뭐 일본의 뭐 유명한 그 만화가 미야자 하요인가 뭐 네. 그분이 만든 그 캐릭터처럼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뭐 어떤 캐릭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AI 경제에 있어서도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이게 그 뭐 저작권도 있지만 실질로 특허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사용자 편의성도 높으면 네.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 똑같은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보다 그 다른 그 기관의 시스템보다는 우월하기 때문에 뭐 특허도 낼 수 있고 막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인정받을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AI 경제 그리고 RW 뭐 토큰화의 금융 뭐 이런 부분도 좋긴 하지만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네.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같이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자산을 중심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알트코인 비중은 제한하는 전략을 또 제안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큰 이제 환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코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예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감이 안 와요. 네. 네. 2천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네. 뭐 아까 1, 2, 3, 4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코인이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이제 유통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어떤 전쟁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아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동성과 어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런 자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아까 1, 2, 3, 4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메이저 코인의 어떤 상대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어떤 글로벌 투자자가 어떤 기반도 상당히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전쟁이라든가 글로벌 어떤 금융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 어떤 메이저 자산의 어떤 중심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구성하시는 것이 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이 리스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네. 그 가상자산 특히 뭐 비트코인의 그 내재적인 가치는 어디 있냐? 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과거에도 뭐 전 금융위원장이 뭐 이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대한 이제 질문도 많이 하세요. 뭐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저는 전화도 많이 오시고 막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그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이 네트워크 확장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참여자의 충성도에 네.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는데 네. 요즘에 어떤 리스크는 어떤 이 과도한 레버러지하고 아까 이제 참여자의 충성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군중 심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레버러지는 뭐 비리 그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레버러지를 뭐 과도하게 사용한다든가 막 이러면 아까 강제 청산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진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하루아침에 다
그 청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고, 그리고 이 군중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포모 심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 소외되고. 그러니까 나는 해야겠다. 네. 그래서 묻지마 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이제 큰 리스크가 이 투기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군중 심리라든가 포모 심리 그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투자할 때는 네. 좀 더 잘 분석하시고 뭐 가격이 상당히 낮지 이 단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과도하게 이 반응을 하신다 그러면 네. 좋은 결과를 얻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리스크 관리하고 어떤 장기적인 투자 뭐 이런 원칙을 좀 세워서 네. 접근하시는 게 네. 어떤 그 재산적인 그 이득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언제 살지보다는 언제 팔지가 더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출구 전략을 미리 세운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언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언제 사세요는 말씀 안 대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네. 이 출구 전략을 세우시는 게 되게 좋은데 애초부터 뭐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자기 수익 목표를 정하시기 좋습니다. 그게 이제 10% 네.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존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비 뭐 투자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네. 단기로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이걸 자기가 갔을 때는 10% 아니면 20% 이 정도 수익만 내겠다. 네.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 나는 20% 해서 팔고 나왔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더라. 네. 뭐 이렇게 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가시는 게 낫기 때문에 네. 그 최초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어떤 수익률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네. 예,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많이 오르고 주변에서 많이 팔면 나도 팔고 네. 주변에서 사면 나도 산다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전략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그리고 수익률을 뭐 10으로 갈지 20%로 갈지 뭐 이런 부분을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뭐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주식 대신에 오히려 이 암호화폐만으로 포트폴리오 꾸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 올인 전략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영끌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네. 영끌하면 영끌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주변에 잘 보시면 수익을 많이 봤다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 정말 좋구나 그러는데 정말 실패하신 분은 말을 안 하세요. 예, 말을 안 하시니까 네. 이 보면 수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뭐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오고 대출도 받아서 뭐 투자하고 막 어떤 자기 판단에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뭐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가면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은 그런 대서사의 어떤 이제 투자의 방향은 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영끌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여유 자금이라든가 뭐 조금 무리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그 피치 못할 결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민에 빠지는 그쵸. 이런 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항상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맞는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원샷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석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립토 시그널의 김혜인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시장 이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고래의 매도 물량이 기관 매수를 넘어서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겉보기 수요는 최근 약 마이너스 6만 3천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시장의 순수한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현재는 매도 압력이 매수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말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자금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와 대형 보유자들의 매도 규모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강세장에서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축적했었던 이 고래들이 최근 보유량을 줄어들이고 있고 또 중간 규모 투자자들 역시 매수 속도를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역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소폭 반등하면서 하락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6만 7천 달러 아래에서 머물면서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고래의 매도 흐름이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매도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단기 반등과 주가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2,100달러 저항성 돌파에 실패한 이후에 이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장중에는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번 흐름에는 거시 변수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동의 긴장 완화 기대감 속에서 단기 반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달러 강세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루 기준 약 7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038달러가 핵심 지지선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에는 1,900달러 초반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반대로 이 지지에 성공할 경우에는 2,100달러 이 재돌파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2,115달러 이상을 회복한다라면 이 반등 흐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재 RSI 지표는 40선 초반에 머물면서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는 이 크램스터담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데요. 네트워크 효율성과 탈중앙선을 동시에 개선하는 이 기술적인 변화가 예고된 만큼 향후 시장 기대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지지선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업그레이드와 규제 환경이 맞물리면서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000달러 초반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써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리플과 관련된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XRP 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보이콧 움직임을 나타나면서 시장 내 갈등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보이콧 코인베이스 캠페인이 퍼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거래소 이용 중단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갈등의 핵심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USDC 보유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보상을 제공해 왔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러한 수익 구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XRP 투자자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XRP는 최근 미국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상태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제도권 편입이 더욱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 이탈이나 조직적인 이 보이콧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온라인 매체만으로는 현재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매도와 단순 자산 이동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규제와 거래소의 이해관계 그리고 커뮤니티 심리가 맞물리면서 확대된 갈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향후 법안 진행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스메타 차트를 활용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를 활용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370여 개 코인 가운데 시그널이 101개 그리고 RSI가 240개에서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RSI는 단기적인 지표고요. 시그널은 중장기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지표인 RSI에서 더 많은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단기간 안에 시장 분위기는 또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8.14% 위치하고 있고요. 테더가 현재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방향성 지표인 키포인트 스코어로 넘어가 살펴보면요. 현재 10.4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노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횡보장이 연출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키포인트 스코어 또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모두에서 현재 체크를 해보면요. 노란색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횡보장이 연출 가능성을 이 두 차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을 하겠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횡보하는 장이 연출된다라는 점에서 앞서 보았던 키보 토탈 차트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메타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가격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66,700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최근 이 빨강색 S 시그널을 발동 기점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준 마이너스 4.19% 하락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빨간색 박스 구간입니다. 다만 지금은 가장 저점을 기준으로 살짝 상승하면서 키본 라인에서 횡보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RSI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RSI 지표에서는 50점을 기준으로 50점 이상이면 매수 구간이고요. 50점 이하가 매도 구간인데요. 현재는 지금 45점으로 현재 살짝의 매도 심리가 들어와 있음이 현재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선 어디까지 놓고 보면 좋을지 예측해 봐야 할 텐데요. 이어서 지지, 저항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캔들이 66,000달러 선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S 시그널이 발동 후 1차 저항선은요. 67,000달러 선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저항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69,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재 빨강색 라인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방은 1차적으로 65,000달러, 만약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됐었을 때는 64,000선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키보 스코어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스코어고요. 선행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가격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하는 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정확한 가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2,050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4월 2일 S 시그널을 발동 기점으로 가장 낮은 캔들 저점을 보았을 때 6% 이상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가장 낮은 저점을 터치한 후 잠시금 상승장 나타났고요. 지금은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RSI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SI 지표 역시 43점으로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50점 밑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선은 어디까지 놓고 봐야 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2,050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1차 지지선 2,010달러 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1,900달러 초반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 이 횡보장이 끝나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2,090선 그리고 그 위로는 2,1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재 이 빨간색 선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가격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1.31달러 선에 위치를 해 있고요. 마지막 이 S 시그널을 발동 이후에는 마이너스 3.83%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현재 지금은 이 핑크색 키본 라인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시그널의 김혜인이었습니다.